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남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글로벌 시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이미 진입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나라가 되어 있죠. 사실 저 글로벌 시대라는 제목은 이제는 신고할지 모릅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글로벌의 중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사실 80년대 중반에 교수,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때는 늘 참고문을 쓸 때 우리나라는 이렇고 선진국은 이렇다. 그럼 늘 선진국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어느 날 퇴직할 때쯤 되면 선진국이라는 말을 쓰기가 민망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전공이 행정학인데 행정이 우리보다 더 나은 행정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옛날에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까지 끼었었어요. 우리보다 선진국가로. 근데 퇴직할 때쯤 되니까 우리가 더 나아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버렸잖아요. 3만 불 이상의 국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중진국까지 됐을 때는 한국 미래가 걱정을 아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글로벌 시대를 끌고 나가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이제 선진국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넷 문화통 안 터집니까?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아직도 저희 세대만 해도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고 옛날 나라로 생각해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다는 생각을 못해요. 하도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중국은 뭐라고 중국 사람들 비하시킵니까 우리가? 중국은 무슨 NOM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고 그랬죠.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맨날 불사에 끼어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를 중추적으로 끌고 나가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꾸자. 우리가 중진국, 후진국이었던 한국. 제가 미국 유학 처음 갔을 때요. 그때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미국에서 틀어주고 그랬었어요. 한국은 정말 전쟁에 폐허가 된 못 사는 나라. 그래서 가면 한국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서 왔다 그러면 노스 오 사우스 그래요. 북쪽에서 왔어, 북코리아에서 왔어, 남코리아에서 왔어 그래요. 우리가 없죠. 당연히 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그럴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미지했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잘 알죠. 그럴 정도로 한국이 많이 변했는데 그 방법은 뭐냐? 글로벌 시대를 중추국으로 한국이 끌고 나가려면 패러다임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게 바로 걸어. 자, 글로벌 시대가 뭔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시간적, 공간적, 기술적, 혹은 문화적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시대는 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면요.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시대가 절대 시간 시대가 아니라 상대 시간 시대가 된다. 절대 시간이라는 건 이제 벽에 걸리는데 지금 6시 몇 분 하는 게 절대 시간이고 1시간 걸린다. 제가 3시간 걸린다. 3시간이라는 말은 절대 시간인데 그 3시간 안에 저는 차 안에서만 앉아있었지만 그 3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죠. 그분에게는 엄청난 일을 하는 분에게는 그어지는 10시간, 제가 차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1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는 절대 시간 개념으로 살면 안 된다.
상대 시간. 여러분 공부 자녀들 키워보시면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차이가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1시간 동안 방에 들어 자기 방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시간 때우고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20분 만에 해치우고 나머지 놉니다. 공부 잘 안 하는 아이는 뭐냐면 저 시간 때워도 1시간 있어도 공부 잘하는 아이 10분 이 공부 역량에 못 미칩니다. 집중도가 어떻게 하더라 시간 개념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10시간이 조선시대 10년에 해당될 겁니다. 발전 속도, 발전 폭.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다 조선시대의 나이로 환산하면 600년, 조선 2조, 태조가 조선을 건국해서 고종 말기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조선 2조 500년 그런데 500년 동안에 변했던 사회 구조, 인프라 뭐 있었어요? 별로 그냥 태조 때든 고종 때든 별 차이 없잖아요. 뭐 빌딩 같은 것도 크게 변한 게 없고 영조 때 지은 빌딩이나 우리 그래서 명성지 가서 보면 영조 때든 뭐 현종 때라고 하든 태조 때 여러분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니까 500년 동안 변했던 그것을 우리 지금 한국은 지금 이 시대는 5년 안에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시간은 이제 상대 시간 시대가 됐지 절대 시간 몇 시간 몇 분 이건 별 의미 없다.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취도는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간 개념도 사라지고 없죠. 물리적 공간 개념. 국경선, 여러분 유럽 여행 가서 국경선 구경 한번 계세요?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로 내려온다든가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갈 때, 프랑스에서 독일 갈 때, 스위스 갈 때 혹시 국경선 보실 분 계세요? 국경선 왜 없어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제는 물리적인 국경선 없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물리적 국경선이 있는 데가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하고 대한민국 한반도. 국경선은 정치적 국경선은 없어졌습니다. 국경선은 아직 있어요. 한두 나라. 그런데 경제적 국경선은 없습니다. 우리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북한하고도 석탄 수입했잖아요. 경제적 국경선은 없었어요. 단지 국경선 통과할 때 세금 좀 내는 거. 세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 개념도 없었던 얘기는 공간 개념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만 괴산도 여기 있을 거 다 있어요. 괴산도 우유 팔고 괴산도 떡 팔고 그래요. 괴산도 인터넷 잘 되고 전화 잘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공간적 개념도 사라진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사나 아프리카 사나 제가 며칠 전에 후배 하나가 두바이에 총영사를 갔는데 그 앱이 다를 뿐이지 카카오톡 앱이 아니고 거기는 버팅이라고 또 별도 아랍 국가들끼리 하는 그 앱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마음대로 시간 맞춰 통화하고 있어요. 공짜로. 요새 국제전화 돈 내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국제전화 가끔씩 안 하세요? 돈 내고 하세요? 공짜죠? 좀 신기한가? 국제전화 돈 내고. 카톡 무슨 보이스톡 공짜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80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여보세요 그러면은 국제전화 신청해서 여보세요 에코거든요. 잘 계시죠? 이거 얘기하다 보면 내가 몇 마디 하고 또 그 에코가 끝날 때까지 듣고 그럼 잘 있다 양쪽에서 그 몇 마디 하고 나면 걱정 마세요 이러고 끝이. 그 비용이 엄청 비싸니까 겁이 나서 저는 국제전화로 지금도 그게 남아가지고요. 국제전화를 잘 못해서 카톡도 한참 하다가 돈 드는 거 아니야? 공짜인데도. 완전 세계가 완전히 좁혀졌어요. 물리 공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석에 혹시 외국 가신 분 안 계신가요? 젊은 분들 계시면
15분들 보기 싫어가지고. 정보기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XT에서 챗GPT인데요. 이게 XT라는 게 여러분, XT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준식 선생님? 왜? 좀 묵으셨는데 XT는 몰라요? 아니 젊은 사람도 모르고 조금 XT 안 들어보셨어요? 컴퓨터가요. 여러분 이게 컴퓨터잖아요. 지금 이걸 핸드폰이라고 해요. 전화기라고 그러죠? 지금도 전화기라고 부르는 게 이게 전화기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충전을 풀로 시키면 전화기 때문에 딸린 배터리량하고 카톡이니 뭐 앱 보고 이거 딸린 거 뭐가 빨리 따른 줄 아는 전화는 얼마 없어요. 용량 배터리 따르는 게 전부 엉뚱한 거죠. 뭐요? 컴퓨터기 됩니다. 번역기까지 나옵니다. 컴퓨터 발전이 간단하게 보면요. 제가 하니까 뭐 되게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저보다 많다는 사람은 컴퓨터를 치면 진공관 컴퓨터가 이 안에 진공관이 들어가다는 겁니다. 유리로 된 진공관이 들어가 있어 컴퓨터 좀 X라는 데는 XT 이게 AT가 펜티엄 그 다음에 펜티엄이 변해가지고 윈도우즈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이런 컴퓨터 핸드폰이 나왔어요. 이 XT는 그 과정에서 보면 XT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해요. PC는 아시죠? 그 PC를 알아요? PC에 XT, AT, 펜티엄급이 나오는데 그때는 컴퓨터 용어가 컴퓨터 랭귀지가 따로 있었어요. 컴퓨터 랭귀지라고 해서 별도의 랭귀지를 가지고 막 배워서 해야 되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완전히 일상 언어가 통하. 일상 언어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된 것 같은데요. 제가 80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처음 이 XT, AT 이것조차 나오기 전에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대형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서 처음으로 진공관 꽂아가지고 막 이만한 방에 진공관 잔뜩 꽂혀 있어서 메모리 장치 그거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반도체 칩이 나오면서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베이직하고 포츄럴 랭귀지, 컴퓨터 랭귀지를 제 XT에 배우는 자, 그럼 이런 현실이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 보고서에 한 20억 개 일자리가 미래에는 소멸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많이 소멸됐죠. 이미 현존 일자리 80%가 소멸되고 사업 환경도 변해서 이제 1인 기업 시대 큰 기업에서 조직하는 이것들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 유튜브 지금 돈 많이 버는 유튜브를 보지. 아니 먹방은 그 뭐요? 나는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건데 외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그 먹방 아니 한려판에 찌양이라는 친구가 우리 대학에 와서 촬영 제가 옆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찌양이요 간이 이쁘게 생겼어요. 몸집이 크지 않아요. 이야 저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학식을 다 먹고 또 이쪽 식당 5, 6그릇을 먹는데 마지막 그릇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계산 음내 나가서 또 먹고 또 거기서 또 먹방 쳐요. 그 사람들 돈을 무지 번다면서요? 네. 한 번에 1억 번요. 1억 가버려요. 혹시 먹방은 안 해요? 유튜브 하신 거 안 되세요? 요즘 시대가 대표적인 1인 기업 유튜브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사업가들이요 1인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월급 개념이 사라집니다. 월급이라는 개념 우리가 옛날 매달 얼마 받던 그 개념이 사라지고 프로젝트당 얼마 또 무슨 일 해주면 얼마 준다 이런 식의 프로젝트별로 이제 되어가고 있다. 월급, 봉급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주급 개념이 된 게 서구였는데 우리가 참 주급이라고 해서 일주일마다 월급 돈 받기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화됐고 1급이잖아요. 1급. 일당 얼마. 그래서 젊은 애들 일당 얼마 받고 한 뭐 석 달 일하다가 한 중소업체 가서 석 달 일하다가 또 석 달 놀고 실업수당 받고 있다가 또 석 달 일하고 안정된 평생 직
직장의 개념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젊은이들 탓할 게 아니고 그게 시대적 변화가 이렇게 봅니다. 아휴, 일자리 소멸미술, IoT, 클라우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차세대 3D 자원 탐사 기술, 이거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이런 변화 때문에 변하고 있고, 또 하나 큰 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 격변입니다. 인구가 단순히 줄는 게 아니라 작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어요. 24만 9천 명. 여러분 24만 9천 명이라는 숫자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언니들, 오빠들 중에 58개띠들, 58개띠, 개떼처럼 많다고 해서 58개띠가. 근데 58개띠가요, 개떼처럼 많은데 그때 갓 100만 명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때 한 40만, 50만 명이 태어났었어, 우리가. 그때 그게 점점점 들어가지고 드디어는 100만을 찍은 게 58개띠예요. 100만, 미쳐고. 그리고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58, 59, 60, 우리 대통령이 태어난 60년, 이때는 58개띠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60년생이 제일 많아요. 110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 10년 쭉 100만 명 태어난 시대였어요. 그러다 100만 명이 점점점 70 이렇게 내려오면서 100만 명이 줄어서 드디어 80만, 70만, 60만 때리다가 그 다음에 50만을 쭉 가다가 지난 2000년대 들어오면서 40만 대로 됐습니다. 100만 명 시대가 40만 대, 만타작입니다. 그때 드디어 그 40만 명 태어나던 게 20만 명 때 됐습니다. 작년에 24만 9천 명이에요. 그럼 25만 치고 4분의 1이 100만 명에서 4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죠. 4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 내가 사업을 열고 무슨 식당을 연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식당이 4분의 1 규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4분의 1 줄이겠다. 병역교지, 국방부, 우리 출생아 수가 준다고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게 학교인데, 대학인데 학생 모집 안 되니까. 대학이 문 닫아야 될 뻔했다. 그랬더니 참모총장을 만났더니 아이고 총장님 그게 덜하죠.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국방 인력을 못 찹니다. 25만 명이 태어났다고 치면은 그 반의 여성이 있다. 12만 5천 명입니다. 12만 5천 명이 근데 병력이 안 된다는 거죠. 60만 대군 유지 못한다. 그러면 국방이 위험해진다고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60만 대군은 다 유지 못하면 이제는 30만 대군, 20만 대군을 들이죠. 20만 대군 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싸워요? 북한도 줄겠지만. 그래서 전부 무기도 전부 다 무인기계 체제화로 바꾸라고 공군 중심, 해군 중심, 특히 해군 중심으로 해요. 전에는 땅깨 중심, 땅깨라는 게 육군이죠. 육군 중심인데 싸움이 보병으로 이게 각계 전투하고 이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공중에 뻥 쏘서 뻥 터뜨리고 뻥 쏘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아시잖아요. 사람도 조종사도 안 된 그냥 이상한 장난감 같은 거 와서 빌딩을 그냥 폭파시키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구 문제가 변하는 문제는 노인 인구가 100만 명, 58개띠를 필두로 한 100만 명 태어나던 노인 인구에 비해서 25만 태어났으니까 인구 구조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 전철 풍경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의 전철 타면은 경로석에는 잔뜩 앉아있고 여기 애들이 없죠. 이미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한국은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지 않고 우리는 늘 이걸 뒤집어 놨죠. 우리 한국 지도 그리면 늘 이렇게 그렸죠. 한국 지도 그러면 이거를 뒤집었죠. 이걸 뒤집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국을 태평양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미국을 여기가 살았었는데 미국 가는데 지도가 우리 한국이 뒤집어 놓으면 여기서 쫙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가는 거. 그 지도를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콜럼버스 discovered America in 1492 안기만에 들면서 콜럼버스 1492년에 미대륙을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데 어디서요? 유럽 포르투갈에서 이 포르투갈에서 쫙
돌아가지고 미국을 발견했다. 엄청나게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콜럼버스 대단하다고 저도 그랬어요. 야, 근데 콜럼버스가 어떻게 남쪽으로 돌 수도 있고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갔을까? 물론 여기는 아까 큐바를 갔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멀리 돌아갔다는데 미국 갔더니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서양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이니까 대서양을 중심으로, 여기서 여기는 부쩍 되자. 애기애기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보면 막 여기서 돌아서 쫙 가는 걸 하는데 이 지도로 보니까 여기서는 깡충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하지 말고 완전 거꾸로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한국이 어딘가 봤더니 프리 주변국이 아니고 센터더라고요. 센터. 이 세계 지도 중에 중심국가 됐네.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서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 지도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한국이 중심국가다, 세계에. 이거 생각 바꾸는 겁니다. 생각 바꾸는 거죠. 그냥 우리 옛날 한 그림을 한번 보죠. 천재천재. 이거 이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그건 젊어서 모르고. 이미경 선생님 혹시 이거 뭐지? 천재천재 이렇게 생겼었어요. 천재천재 기와집 있고 여기 천재천재 빨래하고 오물도 나오고 하도 지저분하니까 내가 엎어버렸죠. 이게 하도 지저분하니까 이게 천재천재 판자처럼 짓고 근데 이걸 그냥 다 하고 뚜껑을 덮어버렸죠. 복귀를 해버렸죠. 그래 복귀하고 밑에 또 지저분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안 된다고 냄새도 하지만 참고 이 뒤를 또 뭐 만들어 이 위로다가 고가도로를 만들었죠. 광교 고가도로는 아시죠? 젊은 분들은 고가도로 뭔지 모르죠? MBT 철거했습니다. 고가도로 만들었다 냄새나고 하니까 아예 고가도로 철거하고 이걸 그냥 새로 다시 엎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요즘은 이렇게 된 천대천이 지금 이렇게 됐죠. 천대천이 이렇게 된 물이 이렇게 이 물도 안 나오니까 한강물 투가 이게 무슨 한국이 변한 모습 천대천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가 세계 1위가 많아요. 문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글 못 읽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이제 거의 없죠. 한국 국가평균 세계 1위, 인터넷 보면 1위, 반도체, 청소년, 특히 청소년 교육 운영을 하는 대학 얼마나 대학 가고 대학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 대학 오는 애들 왜 대학 왔니? 우리 학교 오는 애들 우수한 애들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거야. 역사적 사명이 뭐냐? 본인이 대학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학력이 위해서. 그런 것. 우리 때는 그때는 저희 친구 중에도 대학을 안 나온 대학은커녕 초등학교 마치고 일선 생활저술에 뛰어든 사람, 중학교 마치고 뛰어든 사람, 고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나온 것도 그래도 괜찮게 사는 시골, 전 시골 출신인데 저희 초등학교 동기 중에 대학생이 30명밖에 안 돼요. 대학 졸업합니다. 저는 운 좋아서 그 안에 꼈어요. 180명 중에서 시골에서 대학생이 3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났어요. 정상적으로 대학 나온 건 제가 유일합니다. 이 교육열이, 근데 그때는 중학교 나온 중학교 졸업자에게 맞는 직장 찾아봤고, 고등학교 맞는 직장 찾아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대학을 나오니까 애들이 안 가잖아요. 웬만한 데는. 안 가는 이유가 대학 나와서 간 직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왜 구로구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구한다는데 대졸자가 대가 올렸다는 거. 그걸 가지고 대수습회할 이유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대학에 막 미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그 정부에서는 5.3일 교육개혁 조치를 통해서 대학
막 허가를 내주거든. 우리 지금 있는 제가 있는 데가 그때 그냥 허가를 막 설립 요건만 갖추면 준칙만 지키면 다 대학을 막 열어주니까 이름도 못 듣던 대학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많이 생겼고 모든 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자 부모의 요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부모는 대학 안 나온 학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임마 우리가 대학을 안 나와서 겪은 고초가 어떤지 알아? 너희들 나는 너희들한테 죽어도 그 유산은 못 걸려줘. 내가 내 몸이 부스러져도 너희들만 대학 꼭 시켜야 돼.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본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당연히 가야 돼. 안 가면 죄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온 학부모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 어렸던 시절에 너희 엄마 아빠가 대학을 나왔어. 근데 너희들이 대학을 안 나와? 누구 얼굴만 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은 학년지에 되면 무조건 대학을 가. 한 명도 해야지. 그러니 대학이 어떻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많이 만들고 나니까 이제 학생이 없어가지고 출생아 수가 줄어가지고 100만 명 시대가 40만 명도 떠진 애들이 지금 들어와요. 2002년, 2003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오거든요. 2002년, 2003년에 40만 명도 떨어졌어요 이미. 그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명이에요.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이.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을 모자라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게 좀 비속을 드리잖아요. 깐 이마 똑같하게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한 대 떨고 똑같은 게 복싱 선수들 때릴 때 조금 약해 보이면 똑같은 게 밑에 여기 붙을 때면 여기만 때린다는 거 그러잖아. 한 군데 집중적으로 때린 겁니다. 그거 금방 소리치게 하려고. 일본 사람들은 비하시킬 때 한 대 때리는데 여기 또 때리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나와가지고 50대 초중반에 회사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난 사람이 다시 대학을 가라. 혹은 대학을 안 나온 분들이 대학을 가라. 그게 성인학습자 제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누가 잘 하겠어요? 오케이, 그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동네 한 사람 다 했어요. 그럼 안 돼. 방법은 뭐야? 우리나라에는 인구가 모자라니까 대학생. 외국애들 들어와. 그래서 외국애들 넘쳐난다. 근데 걔들은 들어올 때는 유학은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걔들이 공부하러 왔겠어요? 미국 애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유럽 애들 간번에 공부하러 오고 거의 다가 우리보다 못하는 베트남, 중국, 요즘 중국도 아니고 배불려가지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우리보다 저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온 애들은 뭐하러 와요? 공부를 해요. 여기 한국에서 한 달 알바를 해도 자기들 1년치고를 받으니까.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니까 한국 가니까 그냥 제발 한국 데려다 가니까 비자 안 되지. 우즈베키스탄도 지킨다. 비자 제한이니까. 몽고 애들 떼거리 와요. 몽고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직업 중에 일부 분야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삿짐 센터. 거의 몽고 애들이 잡고 있습니다. 덩치가 좋고 힘이 좋으니까 그 몽고에 지금 온 애들이 이삿짐 센터 알바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몽고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몽고인이 이삿짐 사장도 해요. 그래서 이삿짐은 얘들 우리는 뭐 이렇게 두 번 난 애들이 한 손으로 들고 번쩍 들고 갖다 옮기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한국 이삿짐 사장들도 걔를 쓰니까 완전히 그 이삿짐 산업에는 거의 몽고 애들 잡고 있죠. 또 뭐 어느 분야에는 그러니까 그 먼저 온 나라 사람들이 어디 안산에 가면 또 어느 분야는 뭐 태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런 다문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국이 이렇게 다 앞서가고 청소년력, 해양조선 산업, 디지털 산업, 전자산업 여기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 경쟁력이 동네 경쟁력이 아니고 한국의 1위가 아니고 세계 1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높이뛰기 선수 걔 누구요? 그거 메달 못 땄다고 욕을 하대요. 걔는 그만큼 세계 선수권에서 뛴 것만 해도 1위 한 것만 해도 참 잘하는 건데 그걸 못 한다고. 아니 그 덩치 크고 키 큰 사람들 이겼잖아요. 세계 선수권 됐을 때가 누구죠? 우상엽. 대단한 거죠.
그 골프 선수도 세계 최고. 야, 축구도 좀 세계적이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 각국 GDP 보면 빨간 게 못 사는 나라고 파란 게 잘 사는데 우리 한국은 드디어 이 파란 일본과 더불어 파란 나라가 됐다. 하늘색 나라가 됐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국제 질서에서 국제 글로벌 경쟁력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 두 나라 아까 얘기한 왜,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싸워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면요. 인구가 14억 5천쯤 됩니다. 중국. 14억 5천, 한국에 30배쯤 되죠? 28.8배. 5천만 더 줄어들죠. 면적도 한국에 44배. 물론 이 중국도 되게 사실 쓸만한 땅은 얼마 안 돼요. 티베트, 시리자, 밍구라든가 몽고, 내몽고 이쪽은 뭐 별로 땅도 쓸만한 땅이 없죠. 주로 그 양자강, 방화강 근방에만 많고. GDP가 세계 2위입니다. 전체, 국가 전체 사이즈로 보면. 우리보다, 우리나라는 뭐 1.6조밖에 안 달러인데, 여기 14조 달러니까. 일본이 20조, 일본이 5조 달러, 미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나라가 크고. 그래서 군사 세계 2위 군사 대국도 미국에 의해서. 모병제 해도 250만이죠. 그래서 암만 년 동안 우리 한국을 지배하는 우리를 오랑캐로 이름 끌고 조선시대 이태조가 됐을 때 이태조한테 조선이라는 국호를 준 것도 그 이민족들을 주변에 뭐 돌궐, 숙신 뭐 이렇게 그 지들 한나라, 명나라의 한 글자만 국호를 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오랑캐라고 해서 꼭 두 자자를 돌궐, 숙신 뭐 이렇게 하듯이 한국도 조선 이렇게 우리를 오랑캐처럼 했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 아직도 한국을 자기들은 상위의 민족이라고 착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뭐 중화 사상이라고 하죠. 조선 2조 500년 동안 계속 중화 사상이 찌들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나마 말기에 고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조선 대신에 대한이라는 말 쓰잖아요. 대는 그레이트 대제국이라는 뜻이에요. 대영 제국. 그래서 대자를 붙이고 한은 조자하고 가장 한자에서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한자하고 조자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조 한자하고 이 한자하고 조자는 이렇게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조자를 대조라고 안 하고 대조 대신 대한 그리고는 왕이 국가 왕이 나라의 주인이라 해서 제국이라고 했죠. 제국 제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다. 근데 그게 이제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자를 왕국 제자를 민자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국가다 그래서 대한민주국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중국 왜 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참 보세요. 이게 뭐가 되게 수영장이래요. 지금 물방고기가 아니라 지금 물이 보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 기성열차 중국도 기성열차 타겠죠? 기성열차가 어디 여기 어디지? 갔다 가면 저렇게 한다. 우린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저러니 뭐 대국적 생각을 안 하겠어요? 우리한테. 옆에 있는 일본도 우리보다 인구가 일본은 작다고 우리가 맨날 무시하잖아요. 우리 5천만 대 일본이 1억이 넘으면 1억 2천입니다. 일본 작은 나라 아닙니다. 절대로. 세계 경제 2위 대국인데 중국한테 드디어 밀렸지만은 GDP도 세계 3위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은 떼거리가 워낙 많았고 한국의 예배도 4만 5천 불이죠? 우리 3만 4천 불인데 4만 5천 불. 아직도 우리가 GDP 따라가기 힘듭니다. 일본은 어쨌든 군사 대국화를 시도하지만 안 되죠. 그러나 일본은 북중러 동맹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거 북중러 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일 3개국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 미국은 한국에서 멀지 않아요. 여기 얘들은 같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멀리서 그냥 비행기로 와야 되니까 일본이라든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전부 다 미국 비행기의 기지를 다 갖고 있죠. 그런 일본이 우리가 한국의 위협이기도 하지만 또 동맹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한국이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참 딱한 나라다. 근데 일본은 또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원폭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원폭 그러니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해방된 거
우리 스스로 독립운동해서 유관순 누나가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유관순 누나가 어떻게 해방시켰나? 해방 누가 시켰어요? 모두가 시켰죠. 저거 아니었으면 해방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건드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런 우리가 중국, 일본, 또 세계적 정세,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이 규모, 이런 걸 생각하면, 인구,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깝깝하다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좋은 낭보가 있어요. 2036년에는 존 티토가 2010년에 예언했는데, 존 티토는 케네디 대통령이 총 맞아서 길 가다가 죽는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세계적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존 티토입니다. 근데 2010년에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사라졌어요. 나는 다시 미래로 갔다가, 내가 미래에 있던 사람이 과거로 왔다가 다시 난 미래로 갔다고 호련히 사라진 게 존 티토입니다. 이게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하기를 2036년에 아시아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그래놓고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코리아가 한국이 이게 한국이에요. 홍콩까지, 상해까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파란색 이게 한국이에요. 코리아래요. 아시아가 2036년. 2036년까지는 무슨 일을 살아계셔야 되죠? 이거 한번 봐야 되니까. 일본은 지금 일본이 뭐예요? 한국의 식민지대인데요. 콜로니 오브 코리아. 기쁜 소식이죠. 위구르는 독립한대요. 중국의 위구르. 톰은 티벳도 독립하고, 몽골은 독립하고. 그리고 중국은 밀려가 밀려서 여기만 구장 지방 이쪽 여기만 중국이래요. 나머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이 땅을 뺏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예언했는데 이 사람 예언 워낙 잘했어.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1936년까지 살 수 있겠지. 2036년. 그때까지 2036년 지금부터 얼마 안 나오네요. 12년밖에 안 나는. 아이고, 그때까지 그것도 웃기지, 그치? 그쵸? 이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의 생각을 바꾸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런 세상의 변화에 우리 앞으로 닥칠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패러다임은 생각의 문제인데, 패러다임을 시프트하자, 바꾸자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용돌이의 자리가, 소용돌이가 뭔지 아시죠? 그 강가에 가다 보면 소용돌이 이래가지고 옛날에 물귀신한테 잡혀갔다고 물에 빠진 사람도 그랬죠. 그 소용돌이 돌죠. 그 미래는 그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정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하고, 미래 자리가 내일 날씨에 따라서 먹고 살지 이건 아니고, 내일 날씨가 맑을 것이다, 흐릴 것이다를 점쳐서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미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take hold of the future or the future will take hold of you. 이 말은 네가 미래를 꽉 잡아라. 안 그러면은 미래가 너를 꽉 잡고 좌지우지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의 미래를 꽉 잡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거 등록금 공짜 아니죠? 당국에서 그냥 온 거, 장학금 주고 온 거 아니죠? 이게요, 등록금 내면서 비싸진 않지만 등록금 내면서 이 시간에 지금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 딱 좋잖아요. 왜 여기 계세요? 이 시간에? 무슨 영화를 빌리고? 근데 간단하게 해야 돼요. 무슨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안 했어야지. 그 이유가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만들겠다는 의지였어요.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지금의 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신 거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가 나를 잡고
흔들기 전에 내가 내 미래를 자꾸 흔들 거야 라는 생각.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패러다임은 도대체 뭐냐? 말로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은 뭐냐? 왜 가끔씩 경찰서 앞에 보면 패러다임 변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패러다임이 정확히 뭐예요? 하도 어려워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Logical Frame of Reference, 영어로는 논리적 준거들 금방 이해됩니까? 잘 안 되죠. 사물인식의 틀. 사물인식. 그것도 좀 학술적인 거 안 돼. 모델, 이론. 학자들이 있을 때 무슨 모델, 무슨 이론 그랬죠. 그게 전부 패러다임이에요. 그것도 다른 말이에요. 저정적인 예 또는 모범. 금방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렇게 나왔길래 제가 영어 사전 찾아보기 이렇게 나오고서 안 되겠다. 아주 쉬운 말로 한번 찾아보자고 했더니 이게 세상사의 판단 기준, 관점, 시각, 입장, 견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학자들이 만든 저 어려운 말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아주 편하게 생각해야 패러다임의 뜻을 알 수 있다. 패러다임은 간단하게 말해서 볼 시자, 한자로 볼 시자, 보는 각도, 시각입니다. 혹은 입장입니다. 설립자, 장소, 장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강의하는 사람 입장이고, 앉아 계시면 강의 듣는 입장이죠. 그런데 거꾸로 바꾸면 저는 강의 듣는 입장이고, 강의하는 입장입니다. 서 있는 장소에서 보는 시각, 각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관점이 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패러다임입니다. 그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시프트라면 바꾸자는 말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요,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관찰할 때 학자들이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소위 이과생들하고 문과라고 하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현상인식, 세상인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각을 통해서 인지를 합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다섯 가지 맛을 보는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다섯 가지. 인간의 오감각입니다. 여성들은 후각과 청각에 민감하고 남성들은 시각에 민감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오감각을 가지고 관찰되는 것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치기 전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저 깃대부터 보는 거예요. 한 깃대 봐서 뭐예요? 깃대를 이렇게 깃대가 있는 깃발을 이렇게 있는 깃대 보지 말고 이걸 이렇게 보면 깃대가 이렇게 서 있는 깃대를 보라고요. 이렇게 서 있는 깃대. 깃대를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볼 헤더 가는 사람은 볼 치고 이렇게 봐야 돼. 나무를 이렇게. 그런데 꼭 이렇게 보여요. 퍼팅할 때 귀로 들으라고 그래요. 퍼팅할 때 귀로 끝까지 이걸 보고 귀로 땡 소리 날 때까지 가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더 치기 전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봐요. 왜냐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늘 지평선을 직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시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특히 시각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볼 때 그냥 고정되어 있는 이걸 편견이라고 하는데요. 안 좋은 얘기는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결의 편견이라고 해요. 그걸 스테레오타이핑 됐다고 그러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그래서 스테레오타이핑 있는 걸 많은데 그걸 일반화를 시켜서 마치 이렇게 보편적인 걸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은 어떻다. 어느 지방 사람은 어떻다.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 극복해야 될 편견이 많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 여자는 짠짠하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온 학생들 가르쳐보면 야, 여학생들 왜 남학생보다 공부 잘하냐. 우리는 좀 거시적으로 살고 여학생들 쩌쩌하게 하는데 A라인 막 그런 거 하는데 그런 편견이 그게 시각이에요. 근데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 미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확히 보면 세상사의 판단 기준이고 관점, 시각, 입장, 견해, 패러다임에 나오면 관점 내지 시각만 기억하세요. 그거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내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전통적인 규칙, 그거를 정상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정상, 노멀, 정상과학의, 그러니까 옛날에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랬죠. 정상과학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지구가 둥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만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그렇죠. 그래도 나를 죽이지만 나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믿어. 라고 진짜 죽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정상과 비정상은 없습니다. 제가 정상입니까? 혹은 정상이 아닙니까? 누가 아닐 수도 있고 장애인을요, 장애인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좀 잘못됐다고요. 인간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제가 장애인한테 특강할 때 그랬어요. 다 장애인이라고 해요. 장애인은 무슨 장애냐? 나도 장애인이다. 나 지금 높은 선반이니까 내리려면 안 되고 의자 갖다 맞춰. 장애야. 그잖아요. 누구든지 눈이 나쁘면 그것도 장애죠. 그런 말을 필요 없다. 그래서 생각이 이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정상이라는 말이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비정상이고 모두가 다 정상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탈피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서 뭘 했냐? 정상과학은 없으니 뉴 사이언스다. 오브노멀 비정상이라고 안 붙이고 뉴 사이언스에 전통적인 규칙이 아니라 뉴 룰로 가야 새로운 발명품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발명이 가능한 이렇게 옮기는 정상이라는 말을 빼고 뉴 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그네가 왔다 갔다 이걸 시프트라고 해요.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말로 학자들이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하면 관점, 시각 변화잖아요. 우리가 해석하면.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코카콜라 그러면 그 맛보면 코카콜라 맛은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패러다임 그런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의 틀이 바꾼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자, 패러다임 시프트는 얼마나 중요하면요. 패러다임 시프트. 빨리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뒤에 중요한 게 있으시죠. 자, 제가 이거 사례를 간단하면 될게요.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늦게 시작했어도 네. 프랑스 와인 원작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와인을 프랑스가 제외해서 와인 생산에서 먹고 사는데 코냑이라는 동네는 포도 땅이 나빠가지고 비옥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질 나쁜 작은 아래 포도가 생산되니까 그 지역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의 지도자가 야 우리가 꼭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 포도주 100마리 만들어봐야 늘 질 나쁜 거 값이 싸니까 못 산다. 그럼 포도주를 끓여서 위스키라고 만들자. 영국에 맥주를 끓여서 안친 게 위스키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주는 어떻게 안동소주가 원래 들었어요? 정종을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서 안친 게 소주다. 원래 안동소주는 50도짜리 안동소주는. 근데 지금 소주는 희석식이라고 해가지고 99.9%의 주정이 술주자서 정 아니 L이죠, 그렇죠? 주정이 이거는 주로 고구마 이런 걸 가지고 옥수수 고구마를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정이 99%의 에틸 알코올, 먹는 알코올이죠. 이걸 생산하기에는 인건비가 안 맞아, 경기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주로 파키스탄 밑에 벵글라데시 같은 데 저걸 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수입해요. 말해서
보건복지부 수입해가지고 그 인삼즙 같은 걸 그걸 가지고 진로 여기 회사가 나누십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규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각 회사 아까처럼 한강물 깨끗하게 정리수 시켜서 고소 한 방울 떨어뜨리고 15% 떨어뜨리면 15도, 30% 되면 30% 쏘줍니다. 그래서 희석시켰다. 물에다 희석시켰다고 해서 희석주라고 하지 화학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정이 고구마에서 나온 거니까요. 알코올입니다. 에틸알코올이고. 근데 소주를 그렇게 만들고 또 위스키는 영국에 맥주를 끓여서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우리도 그러면 포도주 한번 끓여보자. 그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물 되게 만들어보자. 그게 꼬냑입니다. 근데 그 동네 이름이 꼬냑이라는 동네에서 그것을 이름을 꼬냑이라고 붙입니다. 생각을 바꾼 거죠. 왜 포도주만 생산해야 되느냐. 포도주를 끓이면 딴 거 나오면 비싸게 받잖아요. 그게 와인 꼬냑 그만. 1991년에 아오모리현에 아오모리들은 사과로 유명한 동네인데 북쪽에 삿포로 밑에 10%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달렸어. 태풍이 아주 심해졌어. 그래서 태풍이 아주 심하니까 그 동네 지도자가 우리 방법이 있어. 방법. 10개 매달렸으니 사과가 그 아오모리 사과 가지고 먹고 사는데 10개 매달린 게 하나밖에 다른다고 안 남았어. 그 사과가 얼마나 튼실하고 크겠어요? 근데 뭐 사과 값이 안 나가니까 사과를 바로 사과는 꼭 아침에 먹는 과일이어야 돼? 사과가 튼실하고 좋으니까 그러면 사과를 우리가 어린 사과 다 떨어진 거기다가 사과에 글씨를 새겨가지고 먹는 사과가 아니라 비는 사과를 만들죠. 사과를 먹는 거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비는 대상, 불상처럼. 그래서 어떤 사과를 만들면 이런 사과를 여기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일본도 대학 애들 합격 기원 냉수도 넣고 막 하거든요. 이 사과에다 이렇게 남은 사과 한 개에다가 얼마나 사과가 크겠어요. 이거 합격 딱 찍어가지고 이거 하나 2박스 값에 나왔습니다. 20개들이 2박스 값을 하나에 받는데 이거는 먹는 사과가 아니고 딱 사과는 오래 가니까 딱 넣고 물도 넣고 냉수 정화수도 넣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하게 동경대학 합격하게 비는 사과. 그래서 덮쳤어요. 이 동네가 먹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저는 높이뛰기 방식인데 이게 이 사람이 보스베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높이뛰기 그럼 옛날에 어떻게 높이뛰어서 높이뛰기 해보셨어요? 이렇게 했죠. 다리를 가위처럼 할까 해서 가위뛰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엉덩이 걸려가서 멀리 못 뛰죠. 그래서 나온 게 딱 밟고 그 폴대를 안고 뒷발 차는 웨스트 롤 오버라고 나왔습니다. 웨스트 롤 오버 하니까 방식이 다르니까 높이만 뛰면 되니까 됐어. 그런데도 아무리 뛰어도 170, 178 여기밖에 못 뛰는 거예요. 웨스트 롤 오버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멕시코 올림픽 하는데 미국에 아주 신고를 쓰는 친구가 이 사람이 포스베리입니다. 포스베리가 와서 갑자기 238cm 뛰고 혁명적으로 하겠죠. 얘가 뛰는 거니까 가가지고 딱 해서 떡 뛰기 들어가서 이렇게 없는 거예요. 배면뛰기. 우상혁 선수가 배면뛰기. 요새 다 배면뛰기. 그래서 200대를 넘긴 게 바로 이 배면뛰기입니다. 자, 높이만 뛰면 되는데 꼭 가위뛰기를 해야 되고 웨스트 롤오버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바꾸자. 완전히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잘 아는 정주영 회장 서산 그 간척지 물막이 공사 어떻게 하지 아죠? 그게 초당 8m로 흐르는 물살이 아주 빠른 데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물막이 공사를 간척지 물막이 공사를 하니까 아무리 큰 추력에다가 아무리 큰 파이프를 갖다 깨도 너무나 떠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폐철로 팔려고 하는 스웨덴에서 만든 유조선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 폐철로 구입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34만 톤짜리 그 폐유조선을 빌려다가 그 빠른 유속이 때문에 거기다 툭 놓고 돌을 쏟아냈죠. 그래서 공사한 겁니다. 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게 정지용 공법입니다. 세월호 났을 때도 정지용 공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워낙 그게 물살이 세서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다. 그런데 정지용은 뭐든지 해봤어?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그러잖아요. 해보려고 그 사람도 유명한데 빈대 경영이라고 자기가
인천 부두가에서 막노동자랑 일할 때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빈대가 왜 그렇게 많았어요? 빈대 아세요? 점프를 그 뛰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저 빈대 안 문들리고 밥상 같은 데 큰 책상을 넓적하게 만들고 그거 자다 보니까 이게 빈대가 다리로 야 4개 다리로 뒤에 올라 또 물고 가니까 머리를 자르니까 방법은 뭔가 그래서 아 그러면 바게스를 물을 잔뜩 부어놓고 내 다리에 넣고 잤더니 처음에는 빈대가 안 되면 물에 다 빠져 죽었어. 기어 올라가다가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귀신같이 또 천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그게 왜 하고 보더니 이놈들이 물론 못 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딱 봐서 저기 자지 툭 떨어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대도 저렇게 머리도 없는 빈대도 저렇게 머리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인간이 그럼 못하게 돼. 뭐든지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정치에 개발한 빈대 경영 전략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차이다. 생각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생각을 바꾸자.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빈잔에 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야 지금까지 실컷 마시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아 가득 있어. 어떤 사람은 반 마신 것도 없는데 벌써 다 쳐버렸어. 빈잔 쪽을 강조하는 사람과 물이 있는 쪽을 강조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보면요 생각이 이거 뭐 같아요? 토끼 같아요? 오리 같아요? 오리. 오리? 이거는 또 토끼 같은 분 없어요?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 토끼 같잖아요. 토끼라 그러면 제가 토끼라면 토끼같이 보일 거예요? 오리라 그러면 오리같이 보이죠?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오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리를 보이죠. 이거 뭐 같아? 술잔이에요? 얼굴이에요? 술잔도 되고 얼굴도 되고 그 보면 아 술잔 글라스 같죠? 근데 둘이 지금 키스하기 일보 직전이죠. 생각이 차이다. 그렇죠?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여기에다 세련된 전봇대를 세우는 것보다 가로수를 만드는데 공원에 맞게 이렇게 해서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 가로등을 그고 나무 잎사귀에다 매달았죠. 기발한 아이디어죠. 근데 하나 징그러운 건 이거는 좀 없앴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징그럽지 않아요? 시계는 바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시계는 흑바늘 바늘만 움직이잖아. 이번엔 판을 돌리자. 꼭 시계가 그 머릿속에 우리 시계는 바늘이 돌아야 된다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적선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게 저기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에서 임무가 스님들한테 빚파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들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마지막에 남았는데 그래서 한 열을 주고 시급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한 명은 1개를 팔고 한 개는 10개를 팔고 한 명은 1000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1개를 어떻게 팔았는지 머리 가려운 스님 찾는데 쭉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 찾았대요. 10일 동안. 10개 판 사람 어떻게 했는지 신도들 흥커진 머리 따듬는 이 빚을 절에다 비치해주세요.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10개를 팔았대요. 1000개 파는 놈은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적선소, 적선소, 선을 쌓는 빚. 빚을 새겨주면 많은 신자가 올 것이라고 설득을 했더니 1000개를 팔고 그리고 10,000개를 예약받고. 자, 이 애는 빚소자입니다. 이거는 빚이 아닌가. 우리는 빚 그러면 머리 빚는 거면 스님들한테 머리 빚는 거 뭐 머리가 없는데. 그런데 머리 빚는 것이 빚이라고 하면 절대 빚을 못 받는 거죠. 얘는 머리 빚는 게 아니고 선을 쌓는 돈. 하나씩 팔 때마다 당신이 이만큼 있어. 10,000원 내면 오늘 또 10,000원 적선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다. 늘 빚은 머리 빚는 놈을 쓴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유명한 얘기죠. 모학대사, 태조가 모학대사하고 가까우니까 군신의 예를 이제 임금과의 관계를 떠나서 대사, 그 농담을 건다. 대사, 제 눈에는 대사 얼굴이 꼭 돼지로 보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모학대사 성도 냈죠. 전하, 제 눈엔 전하의 모습 꼭 부처로 보입니다. 그 태조가 야 내가 너를 돼지라고 욕했으면 농담을 했지만은 왜 화가 안 나느냐, 왜 나보고 부처라고 그래, 난 너보고 돼지라고 그랬지. 아이고 제가 무슨 말씀, 돼지 눈에는 모든 게 돼지로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모든 게 부처로만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유명한 시안견유시, 돼지 시자죠. 시안에는 돼지 눈에는 오로지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오로지 부처만 보인다 라는 유명한 얘기겠죠. 영원히 기억해. 정계천 지금도
있는지 보지. 청계산 슈퍼 가면 이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이 빨간 벽돌에 이 벽돌은 뭐안 들어가죠? 해본 분 알 때. 그런데 어느 날 툭 떨어져가지고 돼서 드렁드렁하면서 옆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럼 청계산 슈퍼를 이렇게 해놓자. 그럼 이거 한 번뿐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야 청계산 슈퍼에 만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간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청계산 슈퍼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슈퍼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왜 이쪽에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간판을 그는데 거꾸로 돼서 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요. 이거는 쉽게 따라 화살이 완전 가는 거예요. 글자만 거꾸로 써서 뿐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V치치라는 사람한테 유명했던 얘기했을 때 V치치가 얘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조그만 정확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했죠. 내가 얘를 뭘 사나. 그런데 결국은 호주에 설교사가 돼 있고 동북에 연설가, 낚시, 골프, 수영 요 발가락하고 찾아 요걸 하나 알고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가 얘가 한 말이 No arms, no legs, so no worries. 유명한 겁니다. 나는 팔이 없고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으니까 걱정도 없고 다리 다칠 일 없고 팔 다칠 일도 없고 유명한 생각이 나는 거죠. 긍정적 유명한 재밌는 시 이시바라는 시가 있는데 길 가는 남자가 날 유심히 쳐다본다고 해서 설레지 마세요. 이뻐서 본 게 아니고 예쁜가 하고 본 거니까 이 시를 저는 어떻게 봐요? 무슨 말이야? 당연히 예뻐서 본 거죠. 예쁜지 환경 자체가 이미 예쁘다는 거니까. 그러니 나는 그냥 예쁜 걸로 착각하고 사는 긍정적 착각은 행복에 뿌리고 삶의 활력 속으로 이제 성공이 열쇠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난 학생 때 늙었다. 착각 속에 자만심을 가져.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잘났어라고 하면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고 살아요. 요약하면 패러다임 전환이 인생관의 전환이고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 시각을 바꾸고 견디하는 확신만 하면 된다. 그러니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긍정 착각 성공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 다 착각 속에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아침에 거울 보서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고 난 잘생겼어 그렇죠? 다 착각입니다. 착각의 정도의 차일 뿐이지 이왕이면 세게 착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